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앗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지난주에 좀 치렀었죠. 그 모의고사 문학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오답풀이를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답풀이를 아직 스스로 안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왜 이 답을 했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를 좀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의 오류라든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히 본인이 좀 잡고 있어야만 그걸 해결해 가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본인이 반드시 분석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내 분석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틀린 문제, 틀린 선택지들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건 왜 틀렸고 이건 왜 정답인지를 다 설명을 할 테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매칭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 다음번 문제 풀 때의 전략과 문제 풀이 방법을 숙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현대시와 현대수필이 복합되어 있는 갈래복합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요. 문학의 첫 지문으로는 굉장히 길이가 길었죠. 수필도 굉장히 길이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선택지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맞았던 친구들, 이 문제를 내가 맞았다 그래도 그냥 나는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포인트를 좀 잡을 때마다 내가 포인트 잡고 풀었던 거랑 맞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말해주는 방식으로 좀 푸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설렁 넘기지 말고 좀 정확하게 왜 맞았는지를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작중 청자를 설정하여, 자, 작중 청자를 설정했다는 건 작품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구체적인 청자가 있다는 얘기죠. 청자를 설정해 화자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나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여기로 오라. 명령형 종결이죠. 그리고 여러분, 명령형 종결 어미는 예외 제외하면 나에게 하는 경우 빼야 돼. 나에게 하는 경우 빼면 뭘 만들어낸다? 청자에게 하는 말이니까 청자를 만들어내는 종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청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청자가 되는 거구나?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작중 청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엽서를 들고 먼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통일 전망대를 찾아왔습니다. 자, 비읍니다가 나타난 거죠. 경어체 종결어미가 나타났어. 근데 경어체 종결어미도 여러분 뭐를 만들어낸다? 청자를 만들어내는 종결 형태다. 그러면 이 시의 청자는, 이 수필의 청자는 누구구나? 당신이구나. 당신이 작중 청자구나. 자, 작품 속에 청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다작품 같은 경우는 경어체 종결어미를 통해서, 나작품 같은 경우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이렇게 작중 청자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16번에 2번이 답인 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틀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틀린 선택지들 가지고 와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자, 오답 분석 내용 보세요. 3번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와 다는 모두 우의적인 소재를 활용해 풍자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자, 여러분, 가와 다 두 작품 모두에 우의적인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풍자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의적인 소재의 개념 먼저 알아볼까요? 비유로 기능하는 모든 자연물이나 사물이 있으면 우의적인 소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 보면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 풀잎이나 돌멩이라는 자연물은 시에서 쓰일 때는 비유로 사용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우의적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좀 보세요. 신영복의 철산리의 강과 바다라는 수필인데 돌이켜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해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것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자, 강물에 뭐가 있대? 본성이 있고 그건 겸손과 평화일지도 모르겠대. 의인법 사용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유죠, 비유. 그러면 이 강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상징으로 쓰이고 있고 비유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 우의적 소재?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에는 모두 다 우의적인 소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문학작품 속에 어떤 자연물들이 나올 때는 우의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80% 이상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자연물로 쓰이는 것이기보다는 비유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학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적 소재를 활용한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풍자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별표 3개. 풍자라는 것은요, 풍자의 기본 요소가 있는 거죠. 풍자의 기본 요소는 여러분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비판입니다. 비판. 얘가 제일 중요해. 비판이 일단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보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풍자, 찌를 자자야, 웃음, 그러니까 냉소, 비웃음 이런 게 있어야 돼. 블랙 유머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 비웃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풍이 비유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거든요. 비판, 그 다음에 비웃음, 그리고 비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비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화자의 태도, 비판한다라는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화자의 태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개념이 풍자다라고 정리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에 웃음이 있어도 풍자고요. 비판을 비유적으로 해도 풍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판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풍자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를 봅시다. 그러면 가의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는요, 여러분, 별표 어떻게 잡는 거다? 제목을 보고 마지막 연을 확인하는 거다. 그럼 제목이 뭐냐? 국토서시였어, 국토.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왜 국토순례라고 해서 왜 국토순례 그 땅을 걷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땅 밟기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게 작품의 제목이야.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니까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일렁이는 피, 나의 피, 내 살, 내 뼈까지를 보탤해. 어디에? 제목이랑 연결해 여러분. 국토에. 그래서 국토를 향한 강렬하고 적극적인 헌신을 주장하고 있는 게 마지막 연의 태도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국토를 향한 헌신이니까 플러스죠. 풍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풍자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알고 가십니다. 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수필 또한 제목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이. 자, 철산리의 강과 바다 이런 제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평화는 평등과 조화며 평등과 조화는 gat혀있는 우리의 이성과 역량을 해방해 결의의 자존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유로 걸어갈게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다. 평화는 뭐다? 자유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곧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철산리의 강과 바다라는 그런 자연물을 통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민족의 평화고 한민족의 자유구나, 자존이구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 여러분 풍자가 느껴지십니까? 찌를 짰죠? 누군가를 막 찔러? 대상을 찌르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네.
역시 플러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번 우회적 소재를 활용한 거 괜찮지만 풍자적인 내용은 두 작품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리. 여러분 3번을 체크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번 시간에 풍자의 개념, 우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17번입니다. 가의 시상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잡는 거였어.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C를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서 보이는 대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C를 보니까 버려진 땅에 도단한 풀잎, 조용히 밟아동치는 돌멩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땅이랑 풀잎은 대상이 맞죠? 대상인데 이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보이죠? 보이는 대상이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쉽게 체크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오답 분석 한번 해봅시다. 4번과 5번을 체크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4번,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행을 반복해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왔어요.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행의 반복이 있었대. 확인하시는 거죠. 뒤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여러분 여기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 중간 부분만 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거야. 동일한 하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행의 반복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 우리의 삶을 불지피래. 예, 우리를 불지펴봐.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우리는 죽죠. 그래서 다른 사람 따뜻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헌신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숨결을 보태. 어디에? 우리 한민족의 공동체, 우리 삶에. 우리 민족의 삶에 우리의 숨결을 보태고 우리의 삶을 불지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헌신이잖아. 그래서 너무 적절해 라고 오케이 하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5번도 보세요. 2예요. 피와 살결과 뼈를 짜리로 열거할 거래요. 그래서 국토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할 거랍니다. 마무리라는 건 여러분 마지막 연이나 행이 사용하는 말이죠. 시상을 마무리했다는 말. 자, 2는 마지막 연이었어요. 일령이는 피, 달아진 살결,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열거 나온 거 맞죠? 나열한 거죠? 대상의 나열. 대상의 나열이 있으니까 열거 맞아. 그리고 자, 피와 살결과 뼈를 어디에 보태라고? 어디에? 이거 작품 제목이 뭐였어? 국토서시였잖아. 국토서시. 그러니까 대상은 뭐야? 대상은 국토죠. 그러니까 대상에다가 국토라는 대상에 내 피와 살결과 뼈를 보태는 거니까 국토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을 환기하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 5번은 선택지가 전혀 무리가 없는 작품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선택지가 됐던 겁니다. 아주 쉽게 3번 선택지, 풀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3번 선택지는 잘못된 선택지가 된 거죠. 왜 3번을 놓쳤을까를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3번 선택지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실제로 시에서 찾아보려고 했나? 응? 내가 선택지에 있는 어떤 정보, 핵심 정보를 본문이랑 매칭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 대충 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답 분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 18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나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의 아침 이슬은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투영하고 다의 강물은 화자가 역사에 대해 성찰한 바를 투영하는 공간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었는데 그 근거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나를 보시죠. 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라니. 자, 그대를 향한 기다림.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 플러스 마이너스 맥락상 그대를 향한 기다림이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침 이슬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린 이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순결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향하는 괜찮은 거야.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아침 이슬을 여러분 그대를 향한 내 어떤 순수한 기다림 순결하고 맑은 기다림인데 그걸 정신적 가치라고 얘기하지 물질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적절한 설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도대체 정답을 놓친 친구들은 아침 이슬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응?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5번 선택지를 놓쳤을까 여러분들이 오답풀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로 가십니다. 생각하면 강물의 시절은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도도한 물결에 표류해온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물 이퀄 뭐다? 고난의 현대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중이죠. 요 단락이랑 그대로 매칭해서 화자가 강물을 통해 뭐하고 있다? 역사를 성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현대사,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강물은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랬으니까 5번 선택지 강물은 화자가 역사에 대해 성찰한 바를 투영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이 쭉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에 있는 이 본문을 해석해서 5번 선택지로 매칭이 될 수 없다면 내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한 해석을 좀 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4번 오답이 좀 있었습니다. 1번 볼까요? 나의 북녘은 그리움의 대상인 그대와의 만남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의 북쪽은 그리움의 대상인 당신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나의 북녘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하마, 그대 오시는가? 북녘 하늘 바다만 바라보나니. 이때 북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각주의 연북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주에 유배된 사람들이 연북정이 제주에 있구나. 제주에 유배된 사람들이 북녘의 임금을 향해 사모의 정을 보내던 곳이 연북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녘 하늘은 어디다? 임금 계신 곳이구나. 임금 계신 곳. 다시 말해 그리움의 대상이 계신 곳이 맞네. 그런데 도달해야 할 공간? 그건 아니야. 도달해야 할 공간이 아니고 그대가 거기로부터 오죠. 그잖아. 그대 오시는가 그랬잖아. 북녘 하늘 바다만 바라봤다는 건 그대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렇게 연결을 하면 그대와의 만남을 위해 도달해야 할 공간이 아니고 그림의 대상인 그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공간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맥락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의 북쪽도 볼까요? 북쪽은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래. 봅시다. 다를 가세요. 다시 강한을 따라 강화의 북쪽 여기 나왔어. 북쪽 끝인 철산리 언덕에 올랐습니다. 자, 작품 제목이 철산리의 강과 바다잖아요. 철산리 언덕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 그럼 이 북쪽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봅시다. 이곳은 북쪽인 철산리 언덕은 이렇게 연결이죠.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보여. 북한이 보이네. 그리고 예성강 물이 다시 합쳐지는 곳입니다. 생각하면 이곳은 북쪽은 남쪽 땅을 흘러오는 한강과 휴전선 철조망 사이를 흘러오는 임진강 그리고 분단조국의 북녘 땅을 흘러온 예성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파란만장한 강물의 역사를 끝마치고 바야흐로 그 모든 물들이 합쳐져 바다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쪽은 어떤 곳인 거야? 북쪽은 갈라져 있던 것이 갈라져 있던 강물들이 합쳐져 하나, 다시 말해 바다가 되는
시작점이란 얘기네. 그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요? 여긴 플러스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 1번 오답 보세요. 다의 북쪽이 당신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공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설명인 거죠. 됐죠? 자, 이게 잘못됐는지를 잡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긴 문장을 봤어요. 여러분, 한 단락 정도를 읽어가면서 북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락을 연결하며 추적할 수 있는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4번 선택지 넘어가 볼까요? 나의 연북정, 대상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아이고, 우리 앞에서 이미 봤어. 오케이. 타의 연미정은 대상을 향한 화자의 원망이 해소되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나는 다시 물길을 따라 강화도의 월골리에 있는 연미정에 왔습니다. 연미정 여기 있구나. 마침 밀물 때 만난 서해의 바닷물이 강화 해협을 거슬러 이 두 물, 한강과 임진강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산이 언덕이랑 연미정이랑 의미가 비슷하다. 그지? 의미가 비슷하다는 느낌 나죠? 한강은 남한에서 흘러가고 임진강은 북에서 이렇게 철조망 사이를 흘러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물이 바다를 만나고 있는 요 개념이지, 요 개념. 요게 되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갈등, 대립 이런 게 해소되고 있는 공간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이 있나요? 원망? 여기 어디 원망이 있어? 화자가 대상을 원망한 게 나왔어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다에 지금 선생님이 문장을 몇 개 안 가지고 왔지만 이 선택지들이 상당히 다 지문 굉장히 길었어. 수필이 그 다 긴 지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내용들을 잡고 있어요. 보면 여기 어디에 화자가 분단된 조국에 대한 어떤 슬픔, 그 대립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소망, 평화와 자유와 자존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영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의 화자가 어디에서 원망을 가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원망이란 정서가 너무나 생뚱맞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는 걸 잡으려면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돼? 선택지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크게 막 반짝반짝 빛나게 봐야 돼. 그 단어가 이 본문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정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을 통으로 읽으면서 단어를 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응? 특히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낼 때는 주목해서 봐야 돼. 두 단어라 하더라도, 두 음절이라 하더라도 주목해서 보면서 원망 있었나? 본문의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조금 정치한, 섬세한 그런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 담길 전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보기 어려운 거예요. 민족의 자존과 자유를 되찾으려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의 본성을 버리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문이랑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본문 보실까요? 강물의 본성은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아까 바다 뭐였어? 대립이 끝나는 평화를 상징하는 게 바다였잖아.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거야.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의 겸손함과 평화, 대립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는 거. 그럼 강물의 본성이기도 하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민족의 자존과 자유를 되찾으려면 자, 평화는 곧 뭐였어? 아까 본문에서 봤죠. 자유였었죠. 자유를 되찾으려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의 본성을 버려야 돼. 되찾아야 돼. 본성을 되찾아야죠. 그죠?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 이걸 되찾아야 그 본성을 찾아야 평화의 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버리고를 딱 잡아채서 X 이렇게 걷었어야 돼.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4번 체크를 못하고 3번, 5번으로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3번 보세요. 바다는 우리 민족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공간이래. 요건 여기 문장에 있어요.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로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현대사가 바다의 역사로 다시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평화로운 것을 지향하는 민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 올라. 왜 바다의 물은 이제 갈 곳이 없잖아. 이제 어떻게 돼?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의 평화, 우리의 자유, 우리 한민족의 겸손함이 정말 전 세계에 드높이 알려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미래 역사의 희망이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장 때문에 3번 선택지 오케이. 이건 상당히 적절한 전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5번 보세요.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강물의 본성을 찾듯이 우리 여기 나왔다. 그죠? 증오와 불신의 과거는 이제 겸손과 평화의 미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 주장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고 5번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랑 매칭하다 보니까 4번은 안 돼. 이 본문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5번은 오케이.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본문에서 4번, 5번이 정답이 갈릴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여러분 5번 선택지 체크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찾아온 본문을 본인이 시험 볼 때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고전소설로 넘어갔습니다. 30번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용문전이고요. 주인공이죠. 연화 선생이 편지를 받기 전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후진에 몸담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여러분 소설이 나오면 앞에 수필도 마찬가지야. 철산리의 강과 바다라는 수필도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나요?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뭔가 나침반을 좀 잡고 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내가 문제를 읽어도 좀 시간 낭비고 나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해라. 글이 굉장히 길 때는 단락을 끊어라. 단락을 끊고 내가 읽은 단락에서 이 나온 선택지들을 모두 점검해서 맞는 거는 넘기고 틀린 건 체크하고 이런 작업들을 단락별로 좀 하면서 가라.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누차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앞부분에 작품 앞부분에 이미 이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본문 가지고 왔어요. 용문이 심중에 생각하되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호왕의 기상을 보니 대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자, 호왕 오랑캐의 왕의 기상을 봤더니 큰 어떤 공적을 쌓을 기상이 아니야. 애가 좀 삐리리하다는 얘기지. 비리해 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 내 어찌 경솔하게 내 몸을 호진에 오랑캐의 진영에 허락하였는고 하며 스스로 탄식했다. 이게 후회죠. 경솔이 신중하지 못하게 내 몸을 호나라에 맡겼는가 라고 탄식하다가 후회하다가 본진에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작품 전반부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쭉 내용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가 중략 줄거리에 연화 선생이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용문에게 명국을 섬겨야 마땅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중략 줄거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화 선생의 편지를 받은 건 용문이 후회를 한 이후죠. 다시 말하자면 4번 선택지 연화 선생의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경솔하게 호진에 몸담은 것을 후회하는 문장이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작품 전반부를 읽고 30번의 정답이 4번 체크가 이미 되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단락을 끊어 읽으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30번에 4번은 답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자, 3번 한 친구들 있어요. 3번은 오히려 작품의 한 중반부 정도로 넘어가죠. 보세요. 3번 선택지. 서령두는 명국의 군사를 이끌고 기림에 매복하다가 호병의 선봉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물 잡아야죠.
공간 잡아야죠. 그리고 행위 잡습니다. 그리고 적절한지를 본문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때 명국장수 서령도가 기림이란 수풀에 숨어 호병을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까지 맞네. 오케이. 호병의 선봉이 지나쳤어. 공격했어? 공격 안 했어. 그냥 지나갔어. 호병의 이 오랑캐 군대가 그 제일 앞에 오는 그 군사들이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랬더니 그 서령도가 응거하는 선비의 차림새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보니까 용문이 후군장 뒤따라오는 거죠. 뒤따라오는 군대의 장수가 돼서 40만 대병을 거느리고 오니까 서령도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불러 말하기를 막 용문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야. 호병의 선봉을 언제 공격하려고 했어? 용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문장, 지금 3번 선택지를 체크하려면 여러분 여기 호병을 기다리더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뒤까지 봐야 돼. 맥락을 조금 넓게 보란 말이에요. 맥락을 한 두세 문장 정도는 더 봐서 이 서령두가 호병을 기다리다가 뭐 했는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호병의 선봉을 공격하려 하지 않았어. 호병의 선봉은 그냥 지나갔고요. 여기 지나갔죠? 충돌입니다, 이게. 그리고 용문에게 이렇게 응거하는 선비의 차림새로, 이 장군 복장도 안 했어. 선비의 차림새로 싸우려는 태도가 아니야. 용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3번 선택지했던 친구들, 그렇지 않고 맞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넓게 봐야 된다라는 거, 문맥을 조금 넓게 이해해라. 선택지를 비교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2번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A에서 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 문제였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용문전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두 임금을 섬긴다는 것이다. 너무 독특한 소설이었죠. 우리 보통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오로지 한 임금만 섬기는 것이 충신이야. 이게 유교적인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용문전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주인공이 두 임금을 섬겨요. 이는 불사이군의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뜻한다. 우리는 굉장히 그게 절대적인 규범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썩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어 라는 굉장히 수혜로운 주장이 나왔죠. 맹자는 부독한 임금을 폐할 수 있다고 봤대요. 와우, 유교의 성인인 맹자 또한 덕이 없는 임금은 폐할 수 있다. 무슨 불사이군, 뭐 개뿔 불사이군 이러는 거지 맹자가. 아니 임금이 애가 삐리리해, 애가 폭군이야, 그럼 폐할 수 있어. 이렇게 맹자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섬길 임금을 가려서 찾는 택군. 뭐야? 임금을 선택하는 거. 그건 사대부의 도리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복이야. 정답은 3번입니다. B에서 서령두가 용문에게 명황제라는 뜻이죠. 명황제의 덕을 부각하는 말은 명국의 세력이 호국에 뒤지지만 용문이 천명을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 B에 쌤이 서령두에 이 3번 선택지랑 정확하게 충돌하는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찾아내셨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중국은, 이때 중국은 명나라를 말하는 거라는 걸 잡았어야 돼요. 우리 명나라는 날랜 장수가 2만여 명이니 감히 대적하기 어려운지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이 감히 싸울 자가 없어. 상대할 수 있는 라이벌이 없어. 왜? 우리 중국은 너무 훌륭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어찌 호국이 오랑캐 나라가 외람하여 교만하게 중국을 침범하리요. 설이잖아.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는 거지. 80% 반대 해석하면 돼. 그러면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우리 중국은 인재들도 너무 많고 막 어벤져스 팀들이 막 곳곳에 있어. 감히 라이벌이 될 수 없어. 하물며 이 오랑캐의 나라가 교만하게 중국을 침범하려고 그래. 아이고 말도 안 돼. 침범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번 선택지 어떤 부분이랑 정확하게 충돌해요? 명국의 세력이 호국에 뒤져? 절대 뒤지지 않죠.
감히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벤져스급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선택지가 요 문장이랑 정확하게 충돌하면서 정답이 된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넣어봤으니까. 됐죠? 잡았어야 돼 이거를. 자, 그런데 2번 하거나 5번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번 보세요. A에서 용문이 스승의 권고와 불사의군의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그 갈등하는 장면이 있어요. 스승은 연하 선생인데 연하 선생이 명나라로 넘어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호나라를 섬기고 있는 장수인 거죠. 오랑캐의 장수란 말이야. 그래서 불사의군의 규범, 두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규범 사이에서 갈등해서 당연히 갈등했겠지. 그것은 그가 호국에 대한 충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군. 자, 갈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여러분 내가 불사의군의 규범이 너무너무 나한테 절대적인 가치야. 그러면 갈등할까 안 할까? 갈등할 필요가 없죠. 나는 한 임금만 섬길 거야 라고 내 마음에 딱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디서 개가 짖나 이러지. 그치? 또는 막 그 자기 스승이 야 너가 섬기고 있는 그 호나라 임금 버리고 우리한테로 와 이랬을 때 아니 넌 앞으로 내 스승이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그런데 용문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호국에 대한 충성을 그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보기와 연결되는 선택지예요. 보기에 주인공이 두임금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인 거죠. 불사의군의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 보기 그대로 설명한 선택지야. 도대체 이 선택지에 어디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오류를 잡으셔야 됩니다. 2번 한 사람들은. 이해되셨죠? 5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C에서 용문이 연하 선생에게 죄를 청한 뒤 연하 선생은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뭘 주장해? 명으로 말아. 뭘 버리고? 호나라를 버리고 네가 지금 호를 섬기고 있는 장수인데 그 호나라의 임금을 버리고 명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스승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연하 선생에게 죄를 청한 뒤 산중에서 응거하겠다고 말해요. 그건 적극적으로 태권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군. 해석한 거죠. 이 부분을 해석. 이 해석이 어떨까? 정당할까? 를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보기에 나타난 태권의 개념은 뭐냐? 신하가 임금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본문 중 용문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는 거지. 산중에 들어가 초목과 같이 늙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임금을 선택을 하겠다? 임금 선택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농사꾼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왜? 너무 괴로우니까. 왜 괴로워? 왜? 그냥 관념상 그런 게 있는 거지. 임금은 내가 호나라의 임금을 선택했으니까 나 끝까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가야 돼라는 어떤 규범이 있고, 그런데 스승의 말이랑 그 다음에 태권의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나를 명으로 넘어오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태권 안 하겠어. 나는 그냥 태권도 안 하고 내가 섬기기로 처음부터 맹세했던 호나라의 임금을 끝까지 따르는 거 그것도 안 하겠어. 둘 다 포기. 그리고 나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꾼으로 늙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섬길 임금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도피적인 태도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도피적인 태도라는 것까지 잡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이 명나라로 가지 않았잖아. 그건 태권이 아니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 태권이라는 건 신하가 임금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용문이 지금 산중에 들어가 초목과 함께 늙겠다 그랬어? 산중에서 응거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럼 임금을 선택한 거야? 산중에서 응거하겠다고 말하는 건 임금을 선택하는, 다시 말해 태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극적인 해석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산중에서 응거하겠다는 걸 보기랑 연결해서 이게 태권의 개념인지 아닌지를 잡는 거, 그 정도의 분석력 또는 매칭하는 능력까지는 필요하겠다라는 거, 자,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고전시가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전시가 문제는요.
사실은 해석이 좀 됐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해석이. 그리고 배경 지식이 좀 있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여러분 틀린 문제를 보면서 좀 들었었어요. 같이 보세요. 39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 가가 독서 지문이었는데 사실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고전 시가를 얼마나 제대로 해석했는지. 그게 중요했던 선택지였죠. 5번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방기실까는 손수 지은 옷을 님에게 보내려다 전달할 방법이 없어 좌절하고 많은 시청자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어. 잘못됐습니다. 문맥 해석 오류가 선택지에서 바로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가거든. 이미 갔어 안 갔어? 내 옷을 님에게로 보냈네. 그리고 열었어. 누가? 님이. 그리고 나인가 반겨주실까? 이거는 화자의 심리야.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내적 독백인데 그 옷이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그걸 팍 열어서 님이 봤을 때 반겨주실까? 기대. 그 옷을 보면서 이거 누가 보냈어? 걔가 보냈어? 예쁘다. 맞아. 나 걔 너무 좋아했었는데 걔가 나랑 헤어져 있는 그 여인 이렇게 반겨주실까?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 혹은 헤이 날 잊으시진 않았을까? 이 옷이 뭐지? 이 옷 좀 멋있는데 이 옷 누가 만든 거야? 누구? 걔가 누구지? 이렇게 하진 않으실까? 나를 잊진 않으셨을까? 이런 플러스의 정서와 마이너스의 정서, 다시 말해 복잡 미묘한 정서는 맞아요. 화자의 이런 심리는 맞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아니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좌절한 게 아니고 갔어. 이미 전달이 됐다고. 그런데 그 전달이 됐을 때 님이 그 옷을 보고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실까를 기대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는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에 가거든 열어두고에 대한 해석이 이게 매칭이 안 된 겁니다. 충돌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선택지 자체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거를 잡을 수 있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1번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님을 따라 삼기시니 하늘 물을 이리던가로 이어져 시작화자와 님의 인연이 불가분의 관계, 떼내야 될 수 없는 관계고 하늘의 섭리에도 부합함을 말해주고 있어. 이걸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요. 자, 선생님 본문 봅니다. 이 몸이 삼기실 때, 자, 삼기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고요.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맥락 맞춰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이 삼기다니까 태어났을 때라는 얘기겠지.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야? 님 때문인 거지. 님과의 인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님이 태어나니까 님을 따라서 내가 태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화자와 님의 관계가 인연이 불가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한평생의 천생연분이 하늘이 준 인연이고 그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설이. 의미는 뭐야? 하늘도 알아. 우리의 인연이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하늘도 알아. 하늘의 섭리에도 부합한다. 그대로 연결이죠. 그죠? 1번에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의 오류가 일어났었는지 그 오류의 지점을 잡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됐죠? 41번 문제입니다. 엊그제와 3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엊그제가 님과 함께하던 시절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시간이라면 3년은 님과 헤어진 후 경과한 물리적 시간이다. 자,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과 물리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정에 올랐더니 여러분 광안정은 달나라에 있다는 궁전이에요. 이거랑 유사한 말 알고 있어야 되죠? 배곡루. 기억나십니까? 광안정. 이거 다 뭐야? 고전문학에서는 천상계의 궁궐은 임금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엊그제까지 내가 님을 모시고 임금과 함께 있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이랑 함께 있었어. 그새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는가? 유배지에 왔단 얘기네. 3회인고 그죠? 유배지로 왔어. 오른쪽에 빗은 머리 엉클어진 지 3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배온 기간이 몇 년 됐다? 3년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시간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자 3년 전에 내가 여기 유배 왔다고 하계에 내려왔다고 유배를 왔는데 이 3년 됐어 시간이.
그랬는데 그런데 앞에서 뭐래? 내가 엊그제 3일 전에 3일 전에 님을 모시고 광안정에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3년이 됐다는 거랑 엊그제라는 게 어떻게 매칭이 되냐를 1번 선택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엊그제까지만도 해도 내가 님과 함께 있었는데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정말 님이랑 너무너무 사랑하고 님과 내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인연으로 내가 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따라 태어났을 정도로 그렇게 천생연분인 님과 헤어진 지 3일 전만 갔다 그 얘기야. 내가 그렇게 그만큼 절실하게 님을 사랑하고 있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내가 3일 전에 헤어진 것만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건 심리적 시간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죠? 선생님도 대학 졸업한 게 엊그제 같아. 뭐야, 나의 20대가 내가 너무너무 그립다 그 얘기인 거지. 근데 내가 선생님이 아무렴 엊그제 대학을 졸업했겠니 얘들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심리적 시간이야. 내가 그만큼 그 시간이 그립고 그만큼 사랑하는 거지. 그 젊은 시절을. 이해되시세요? 그게 심리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선생님 졸업을 도대체 대학 졸업을 언제 했겠어? 그죠 여러분? 선생님 딸이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렇잖아. 이런 거야. 물리적 시간은 엄청 긴 거지. 그러니까 3년은 물리적 시간이야. 유배온 기간이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님을 사랑하는 거를 엊그제까지 난 님과 함께 있었어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인곡은 여러분 올해 수특에도 실려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들 상당히 중요하죠. 잘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 맞았다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좀 놓치고 갈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답 분석 봅시다. 3년이 시리에 빠져 지낸 우울한 시간을 나타낸다면 괜찮네. 그치? 유배온 기간이니까. 엊그제는 꿈에서나마 님을 만나서 보낸 행복한 시간을 나타낸다? 꿈에서 만났다고? 아니야. 실제로 임금과 함께 궁궐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엊그제야. 꿈이 도대체 어디 있어? 꿈이. 광안정을 여러분 꿈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고전 시가를 독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광안정은 천상계에 있는 궁궐이고 달나라에 있다는 궁전이라고 각주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달나라에 있다는 궁전, 천상계의 궁전이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는 건 고전 시가를 독해하는 배경 지식 기본입니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고전 시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남은 기간 동안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안 되는 거 꿈에서나마 엊그제를 꿈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광안정은 꿈이 아니다 라는 거 됐죠? 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현대소설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9세라는 작품이 나와 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나는 어른처럼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자기 책임하에 집안의 농사를 경영하려고 한다. 바로 충돌하는 본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사실적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소설이잖아. 어떻게 하라고? 단락을 끊어서 선택지들을 점검하고 가라고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바로 나와요. 어떤 문장이 본문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 했어. 집안의 농사를 경영하라고 아버지가 제안을 한 거야.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 가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듣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애야? 내 경제의 농사. 내가 독립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의 농사를 경영하려고 하지 않죠.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쵸? 이렇게 본문이 그대로 충돌하는 본문이 있었어.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바로 답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오답 1번한 친구들 보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여기 본문 보시는 거죠? 늘 대관령을 보고 자랐고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도
그냥 물끄러미 대관령을 바라본 거야. 해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줄임표를 해놨었죠. 한 단락 정도를 읽는 겁니다. 한 단락 정도의 긴 호흡을 따라가면서 선택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끌어와서 본문이랑 매칭하는 훈련. 그러니까 1번 선택지를 체크하지 적절하다라는 걸 놓쳤던 친구들은 단락을 조금 긴 호흡으로 읽어가지고 이해해서 매칭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왜 1번을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1번을 적절하지 않다고 체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1번 선택지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혹시 문장을 너무 짧게 읽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아는 지문이라고 해서 지문을 안 읽고 풀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택지가 나와 있을 때, 시험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점수 하나하나 이 점은요 등급을 갈라요. 이거 너무 좀 각박한 경쟁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본문 반드시 가서 맥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43번 넘어가 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A는 그 너머의 세계로 가기 위한 관문인데 반해 B는 그 자체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본문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대관령 너머의 세계를 꿈꾼 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대관령은 어떤 공간이야? 너머의 세계로 가기 위한 관문인 거 맞죠? 대관령 너머의 세계라는 건 뭘까? 근거가 되는 본문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마음먹고 하루만 걸어도 오를 저 산, 대관령은 그 산 너머로 품을 풀러가거나 형처럼 대처, 큰 곳의 학교로 가거나 또는 돈을 벌러 떠나는 어른들만 넘을 수 있는 어른들만의 세계였던 것이다. 이제 저 산을 넘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대관령 너머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어른들의 세계야. 그리고 이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삶. 그게 19세에 내가 생각했던 어른의 세계입니다. 그게 대관령 너머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 그 너머의 세계를 가기 위한 관문, 대관령이라는 공간, 너머의 세계를 꿈꾸고 있었다. 그건 어른들만의 세계를 말하고 있었고, 19세에 나오는 나는 그 어른들의 세계를 굉장히 동경하고 내가 하루빨리 그게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택지 상당히 적절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B는 그 자체가, B의 대관령은 그 자체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당시 한 사람의 당당한 눈꽃으로 또 어른으로서 대관령을 누볐잖아. 그 시절이 시간이 갈수록 그립기까지 한 것이다. 자, 어른이 되어서 그 시절 19세를 회상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대관령을 누볐어. 어떻게? 어른으로서 누비고 있었어. 그러니까 소망을 실현. 내 소망은 뭔데? 어른이 되는 거야. 그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대관령을 내가 거기서 내 어떤 경제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너머의 세계를 꿈꿨다 해서 너머의 세계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이렇게 매칭이 되고, B는 대관령을 누볐다 해서 그 자체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경제력을 쌓아가던 그런 시기였다 해서 이번 선택지가 상당히 적절한 선택지가 된 거죠. 1번 후보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번, A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상상의 공간? 여러분, 말이 되나요? 어른의 세계가 상상에 다다를 수 없는 상상의 공간이야? 이거는 나이를 먹으면 사실은 저절로 되죠. 나는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었어. 나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그게 다다를 수 없는 상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형 어떻게 했어? 거기 대관령 너무 학교로 갔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도 했어? 돈 벌러 나갔단 말이야.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이니까 다다를 수 없는 상상의 공간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죠? B는 이미 경험해본 현실의 공간이다. B는 뭐 누볐으니까 거기를 경험해본 거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1번엔 여기가 안 돼.
됐어요. 5번 A와 B는 모두 미성년으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통과 제의를 치르는 장소이다. 통과 제의적 공간. 자, 여러분 입사식, 성년식의 개념 정리하고 가십니다.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함부로 그걸 적절하다의 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어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제사의식이란 뜻이야. 통과해야만 하는 제사의식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입사식, 사회로 들어가는 의식이다 또는 성년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미성숙의 상태에 있어 어떤 인물들이 결여의 상태에 있어. 그런데 그 인물이 통과 제의적 공간으로 들어가요. 이 공간 자체는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야. 그리고 실패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공간을 딱 거치고 깨달음에 이르러요. 성숙하는 거죠. 충족의 상태로 바뀌어. 그걸 우리가 통과제의적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입사식이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얘기했던 적이 좀 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통과제의를 봤어요. 통과제의를 봤는데 어떠냐면 어떤 한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에 어떤 남자아이가 한 12살 정도가 돼. 그러면 남자 어른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의 통과제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야. 근데 그 공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어떻게 하냐면 마취가 된다는 나뭇가지를 입에 딱 물려. 마취가 된대. 그걸 물고 있으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딱 물리고 나서 그 아이를 면도날을 가지고 와서 남자 어른들이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살을 이렇게 밀어요. 피를 내요. 피를. 상처를 내. 상처를. 피가 철철 흘러.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절해. 다시 소금물을 끼얹어 아이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그리고 다시 칼로 밀어요. 피부를. 온몸에 상처를 내요. 남자 어른들이. 그 아이가 그 고통을 견뎌.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이제 아주 잘 치료를 해줘. 상처가 아물고 그 아이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년입니다. 그게 성년식이야. 그리고 그게 통과제의고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 통과제의적 공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죠. 어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걸 견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관령 너머의 세계를 꿈꿨다 했을 때 그 대관령, 그리고 내가 당당한 농군으로 어른으로 대관령을 누비던 시절의 그 대관령이 통과제의적 공간이었을까? B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관령을 내가 누비면서 거기서 물론 성공도 맛보기도 했지만 거기서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한 실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른 놀이를 했구나.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놀이 할 때 아빠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놀았구나. 나 실패했구나. 라는 걸 자각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은 소설가로 성공하게 되잖아. 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B 같은 경우 누비던 그 대관령 거기는 강도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통과제의적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각과 깨달음에 이르게 만드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냥 꿈꾸고 소망했던 대관령이라는 공간은 통과제의라고 볼 수 없죠. 실제로 내가 뭔가를 겪어야만 돼. 통과제의가 되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개념 알고 가시고요. 개념은 알고 가되 우리 앞으로 함부로 개념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44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리을에서 상고에 진학할 때에도 들었던 말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의미 좀 알고 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시사한다. 자, 리을 문장이 내가 한번 들었던 말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문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볼까?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리을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상고 말고 인문계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인문계를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 어떤 애냐면 나 되게 조숙해.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근데 인문계 가면 또 대학 가야 되잖아. 어른이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빨리 상고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랑 싸운 거야. 그래갖고 얘가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상고로 진학하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말한 거지. 그래, 네가 바른 길을 찾아갈 놈이라는 걸 내가 믿어. 그래서 네 뜻을 따라주겠어 라고 말한 거야. 상고 진학할 그 과거에. 그때 나는 그 아버지의 난 너를 믿어 라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 그냥 철이 없어서. 그래서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어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농사 짓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또 엄청 싸운 거지. 엄청 싸우고 나서 아버지가 또 그래 믿어 너를 믿을게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땐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안 했다고. 그건 내가 조금 철이 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 널 믿으니까 내가 허락할게 라는 그 말이 갖는 무거운 의미,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죠. 네, 요렇게 전에 상고로 지나갈 때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었어. 뭔가 달라진 거지 내가. 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 이게 철이 들었다라는 걸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 거기까지는 해석하지 않아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했지만이라고 나오잖아. 상고로 진학했을 당시에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반응이 달라진 거지. 반응이 달라진 거니까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랑은 좀 충돌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정도의 느낌은 좀 독해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답 분석 가봅시다. 1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나를 기다린 것은 힘든 육체적 노동이었음을 암시한다. 자, 이걸 해석해 볼 수 있으면 돼요. 본문이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대강령 너머의 세계를 꿈꾼 건 아마 그날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스스로는 아직 몰라도 손발이 일찍 고생하는 시기를 보다 바싹 내 앞으로 당기고 싶었던 것이. 손발이 일찍 고생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다? 손발이 고생하는 건 뭐야? 내 손과 발이 계속 일찍 고생한다는 건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는 뜻이지 뭐야. 이걸 이렇게 매칭하는 거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걸 뭘 되게 과하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손발이 고생한다는 게 뭘까? 손발을 움직이는 건 육체 노동이니까 힘든 육체 노동으로 연결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매칭까지는 해라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농사를 해요. 그리고 어른의 삶을 누리지만 어른 노릇이 아니고 어른 놀이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다시 학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기에서 19세라는 작품의 주제를 설명해 줍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아버지 허락을 받은 후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한 것을 보니 나는 대관령에서의 삶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가 될 것을 예견, 미리 알아차렸다고 할 수 있겠군. 말도 안 돼. 여러분, 미리 알아차렸어? 아니야. 경험을 하고 나서 농사에서 적잖은 수익을 거두면서 어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경험을 이미 한다고. 경험을 하고 나서 나의 이 경험은 실패구나 깨닫고 어른 놀이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예견한 적이 없어. 예견은 미리 알아차렸다는데 언제 미리 알아차려? 그러지 않고 그냥 아버지 허락은요. 대관령에서 나만의 농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나는 나만의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사실은 그것이 어른놀이였음을 깨닫고 학업으로 돌아갔어. 경험을 통해 실수를 깨달은 것이지 미리 알아차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죠? 그거를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견이란 단어가 참 매칭이 안 되는구나. 단어를 잡는 겁니다. 단어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한 사람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니 나가 상고에 진학한 것이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겠군. 4번 선택지. 이런 선택지야. 응. 아까 이미 44번 문제에서 봤죠?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 아버지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한 걸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문장을 해석해보면 상고에 진학하겠다는 나의 뜻을 아버지가 받아줘서 고맙다. 따라서 상고 진학 또한 아버지의 뜻은 아니고 나의 뜻이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5번 같은 경우도 보기 모순보다는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본문에 대한 해석.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4번 선택지는 상당히 적절했다. 매칭이 아주 잘 된다라는 본문의 맥락을 좀 읽을 수 있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오답 분석을 문학 오답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 문학은 좀 꽤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본문의 맥락을 좀 선택지 어떤 키워드들이랑 본문의 맥락을 좀 넓게 읽어가지고 이해하면서 연결하는 선택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문학 모의고사를 내가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선택지 키워드를 잡고 본문의 좀 흐름을 좀 넓게 읽으면서 좁게 읽지 말라고요. 한 단락 정도를 좀 넓게 읽으면서 자꾸 매칭하는 연결하는 훈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답풀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잘 정리하셔서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도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